예,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개정 기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밝힌 가운데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게 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내란 주교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형사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쿠팡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개정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인 것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유출된 건수가 3천 건이 훨씬 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이 발표한 이 유출된 정보 숫자, 이 3천만 건 이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계정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라든가 혹은 현재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그런 또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숫자를 따지자면 3천만 건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쿠팡이 운영을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구조나 혹은 성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다수의 그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말한 건 이상 세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유출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건 3천만 건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보면 되는데 앞서 쿠팡에서 발표했을 때는 3천 개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유출이라고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 이제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찰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외부로 반출된 그 계정 전체를 따졌을 때 결국 3천만 계정이 유출됐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 범인이 자신의 그런 노트북이나 저장 장치로 이 전송을 하고 외부에 유출될 수 있었던 그 건을 기준으로 해서는 훨씬 적은 숫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범인이 열람을 하고 또 다운로드를 해서 외부로 반출 가능한 상태만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유출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그 숫자가 훨씬 더 정확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준 자체가 물론 해석이 달랐을 수도 있긴 하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건 초기 단계에 이런 유출 숫자를 조금 줄이는 것이 자사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의도 하에서 상당히 좀 축소된 그런 숫자를 발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사건은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찰이 중국 국적의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해서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인터폴의 적색 수배 중입니다. 중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측에서 아직 별다른 응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송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길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도 요청을 해서 최대한 송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과연 우리나라만큼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을 할까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한중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긴 했었는데 이후에 실제로 이 조약에 따라서 이 중국인 범죄자가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 사례가 사실상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도 그만큼 중국에서는 이 자국민 범죄자에 대해서 인도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송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혹은 송환이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다수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지금 로저스 대표에게도 소환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로저스 대표 역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절차적인 요건에 갖춰주면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피의자로 지금 입건은 되어 있는 상태고 수차례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 혹은 국내인을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건으로 이제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발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만약 실제로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의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 로저스 대표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체포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들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지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하고 또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밖에 이제 법 외적인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만약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그런 외교 문제라든가 혹은 통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더 거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도 강선호 의원 측에 추가로 금품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어제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좀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고 마찬가지로 전격적인 사퇴나 혹은 이런 발언 역시도 그러한 일환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혐의점들에 대해서 모두 깨끗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자신의 시의원 자리를 내놓은 것은 일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후의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처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을 미리 깔아두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앞으로 만약 강제적인 그런 수사 절차, 특히나 구속과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경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시의원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해왔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어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이 추후의 그런 과정들을 대비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김경시 의원을 둘러싸고 다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사가 확대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의 수사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 정황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인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이제 그 밖에 다른 증거물들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 그 시점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측에서는 김경 의원 측으로부터 확보를 한 그런 녹취록 숫자가 100여 개 이상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경 의원뿐만 아니라 양모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라든가 녹음 파일, 메신저 기록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을 텐데 이제 이걸 포렌식을 하고 또다시 분석을 통해서 단서를 조금 더 포착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구체적인 보다 조금 세밀한 그런 증거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있었는데 박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왔다라는 혐의인데 계엄 직후에 시국장 회의 등을 통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를 하고 또 이 교정시설의 수용 태세를 점검하는 등의 그런 지시들, 이런 것들이 내란 실행에 협조했다라고 이제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무마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 씨의 수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 방향에 대해서 관여하려 했다라고 해서 이 권한 남용 그리고 이
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인데 어제 첫 재판에서 모든 이제 자신의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용 면에서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앞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들이 있었지만 모두 예. 기각이 됐다라는 점은 일단 박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특히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고의를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단 전략적으로 부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런 전략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결국에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량 자체가 너무나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앞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3년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면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박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건희 씨 수사무와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 특검에서는 이제 이 박성재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상당히 이 혐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특검의 입장으로 보이고, 이제 물론 이 부분 그 법원에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뭐 실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일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이제 김건희 씨를 김안방으로 지칭을 하면서 저장을 해두고 사건의 단계마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내역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에 대해서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밟는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건들을 진행했다, 처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박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법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또 당시에 수사가 흘러갔던 그런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게 의심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혐의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로운 재판이 열립니다. 어떤 재판입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받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에 해당을 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것은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리 예상되는 쟁점들 그리고 각자의 그런 의견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입증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재판에서는 이런 준비기일에는 사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재판을 그리고 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우선 방송사와 김건희 특검 모두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생중계가 뭐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는 걸까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적 관심의 크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씨나 관계자들의 그런 개인정보 보호나 혹은 권리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공적 관심이야 사실 뭐 국민적인 그런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반면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지위를 봤을 때 그런 권리 보호라든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도 상당히 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 선고가 공개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중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어느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앞서의 그런 사건들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있었던 두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들 자체, 범죄 혐의들 자체도 공적인 영역에 머물렀던 그런 재판이었는데, 그런 혐의들이었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해서 뭐 투자와 관련된 혐의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선고하는 과정에 이런 다른 관계자들, 다른 개인들의 정보가 누출될
공개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두 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생중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중형이 선고될지도 주목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내일 김건희 씨가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가 인정되는 건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겁니까? 사실상 조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징성이 이제 아무래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고려하는 방향 자체가 이걸 통해서 이런 상징성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한다라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 이런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최대한 엄격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컨대 중형을 선고해서 다른 사건들보다 중형을 선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고려하되 어떠한 쪽에도 이제 균형감을 잃지 않는 그런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를 할 것을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 그리고 그 파장이라든가 혹은 이 법원에서 설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선고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